말하고 언론은 기관이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고 보도하죠. 근데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외국인은 7조 8천억 원을 팔았고 개인도 6조 4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지수는 올랐습니다. 누군가 이 막대한 물량을 전부 받아낸 겁니다.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알고 나면 지금 이 상승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코스피 급등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수급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5200을 돌파하기까지의 과정은 꽤 건강했습니다. 근거 없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력이 있었거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됐고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정부까지 가세했죠. 오랫동안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던 구조를 바꾸겠다며 상법 개정 등 제도 손질에 나섰고 그 덕분에 시중 유동성 일부가 증시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정책과 실적 두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 거죠. 이 시기의 상승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가는 교과서적인 흐름이었어요.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오랫동안 관망만 하다가 이제 진짜 오를 것 같다며 처음으로 국내 주식 계좌를 열었던 게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달랐거든요. 근거 있는 낙관이 퍼지고 증시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5200까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5200을 넘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시장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김 대리는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주식을 팔고 있었고 본인도 슬 손을 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연일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6조 4천억 원어치를 시장에 내놓으며 빠져나갔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조 8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이탈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지수가 흔들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코스피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5600, 5700, 5800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갔어요. 누군가 이 엄청난 물량을 전부 받아낸 겁니다. 그 주체가 바로 기관 투자자였는데요. 문제는 기관이 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이 왜 샀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전문가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지점,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관이 샀다고 하면 보통 국민연금이나 대형 사모펀드를 떠올리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움직이는 큰 손들 말이에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매수를 주도한 건 이른바 금융투자로 분류되는 주체였거든요. 금융투자는 쉽게 말해 증권사들이 자기 돈으로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연기금처럼 10년을 내다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매매 스타일은 철저하게 단기입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기계적으로 방향을 바꾸거든요. 외국인과 개인이 수십조 원을 쏟아낼 때 이 단기 자금이 그 물량을 전부 받아낸 겁니다. 수급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 거죠. 생각해보세요. 김 대리가 오랫동안 아껴온 주식을 팔았는데 그걸 사간 사람이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되팔 수 있는 단타 트레이더라면요. 그 주식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 시장에 다시 쏟아질 수 있는 물량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이 아닌 기계적 판단으로 쌓인 매수세, 이게 지금 코스피를 떠받치고 있는 토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더 많이 사고 있다. 증시는 건강하다.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개인이 6조 4천억, 외국인이 7조 8천억을 팔았는데 기관이 11조 5천억을 샀으니까요. 수치상으로는 오히려 남는 장사처럼 보이죠. 기관이 더 많이 사줬으니 문제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질문 하나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 11조 5천억 중에서 진짜 장기 자금은 얼마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매수의 핵심은 단기 성격의 금융투자였거든요. 이걸 뭉뚱그려 기관 순매수로 보도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마치 튼튼한 기둥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래주머니를 쌓아놓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죠. 일반 투자자들은 이 보도를 보고 안심합니다. 김 대리도 기관이 사고 있으니 괜찮겠지라며 다시 매수 버튼 위에 손을 올립니다. 외국인은 바로 이 착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안심하는 그 순간 그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대체 왜 이렇게 팔면서도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최대한 비싼 가격에 최대한 조용히 파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팔면서 지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뒤에 팔아야 할 물량이 점점 낮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내가 팔아도 시장이 안정돼 보여야 다음 물량도 비싸게 넘길 수 있거든요. 기관이 사들여서 지수를 방어해주는 모습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줍니다. 스마트머니가 사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죠. 그 신뢰 위에서 외국인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물을 처분하며 시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지수가 오르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코스피의 상승은 외국인이 비싸게 팔기 위해 설계해놓은 무대일 수 있습니다. 기관은 그 무대를 유지시켜주는 조연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공연을 보며 다시 입장권을 끊으려는 관객인 셈이죠. 안정에 가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럼 기관 중에서 장기 투자를 해야 할 투신과 사모펀드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확신을 갖고 시장에 들어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오히려 순매도를 기록했어요. 시장의 고점 냄새를 맡은 겁니다.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수에 가담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좀 씁쓸해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사면 손해가 나서였거든요. 1월 말 이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중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지수가 예상을 뛰어넘어 폭등해버린 겁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동안 수익률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모펀드 시장은 냉정합니다. 수익률이 밀리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갑니다. 그러면 펀드 자체가 위험해지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고점에서 다시 주식을 사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대리 표현을 빌리면 버스 떠난 줄 알았는데 타야 할 것 같아서 뛰어올라탄 격이에요. 이런 자금은 시장을 이끄는 힘이 아닙니다. 상승장에 등 떠밀려 들어온 수동적 자금이에요. 지수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이탈할 수 있는 불안한 손들이 지금 시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기록한 10조 2천억 원의 순매수, 숫자만 보면 엄청난 확신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개인들이 ETF를 대거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장기투자 목적으로 이 물량을 받아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자금의 정체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사람이 판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신호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고 파는 구조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특정 신호가 오면 현물을 기계적으로 매수합니다. 의지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그냥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올려놓으면 금융투자의 시스템은 자동으로 현물을 삽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구조죠.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리모컨을 쥐고 있고 금융투자는 그 신호대로 움직이는 로봇인 셈입니다. 자체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입니다. 선물이라는 꼬리가 현물이라는 몸통을 좌지우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금 코스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10조 원이라는 숫자의 무게가 사실은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지켜줄 방어선은 없는 걸까요? 과거엔 있었습니다. 바로 연기금이었거든요. 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대규모 매수로 방어선을 쳐줬습니다.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버팀목이 없습니다.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거든요. 쉽게 말해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지수가 급락해도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없어요. 방어 기제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스마트머니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움직였습니다. 발 빠른 사람들은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부동산이든 해외 주식이든 더 나은 대안을 찾아 떠난 겁니다. 김대리의 현명한 선배 이 과장은 지난달에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 남은 건 뭔가요? 언제든 팔 수 있는 단기 금융투자 자금 10조 원과 FOMO에 떠밀려 고점에서 들어온 투신과 사모펀드입니다. 장기 자금은 없고 방어 주체도 없는 시장, 외부에서 충격이 오면 막아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구조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 지금의 코스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외국인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예고 없이 옵니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방향을 틀어 가격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금융투자의 시스템은 즉각 반응합니다. 올라갈 때 기계적으로 샀던 것처럼 내려갈 때도 기계적으로 팝니다. 10조 원이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이 물량이 얼마나 무서운지 감이 오시나요? 코스피 지수를 순식간에 수백 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는 파괴력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장 시작 전 선물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놓는 이른바 개파락을 유도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공포에 빠진 개인들까지 패닉셀에 가담하면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김대리는 그 순간 수익이 나던 계좌가 순식간에 빨간불로 바뀌는 걸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손절 타이밍조차 잡기 어려운 속도로요.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의 손안에 있는 폭탄입니다. 스위치를 누를지 말지, 언제 누를지는 오직 그들만 알고 있습니다. 기업 펀더멘탈이 좋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역대급이에요. 근데 좋은 기업이 곧 오르는 주식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수급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기업도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거든요. 5200까지는 건강한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달랐어요. 외국인의 선물 조종과 단기 자금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을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는 건 외국인이 설계한 무대 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드린 이야기는 매수도 매도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수급의 흐름을 읽고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비하는 눈을 갖추시길 바라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요.